자, 일단 내용 보시면은 일단은 제가 조금 시장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에 대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주제 자체는 트럼프, 멍청이 파월 공격, 연준 6월 FOMC 시장 예상대로 금리 동결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죠. 제가 방송을 처음 여기서 이제 딜사에서 처음 시작했던 게 5월 12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처음 준비했던 게 이제 전주 5월 FOMC를 다뤘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6월 FOMC 한 달 만에 45일 만에 이제 FOMC 다시 한번 다뤄보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그 FOMC에 대한 내용을 한번 까먹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기초 개념과 함께 시장의 현재 FOMC가 어떤 내용을 갖고 FOMC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으며 또 뭐가 바뀌었는지 그리고 시장의 변화와 그 이후의 상황 얘기 제대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마켓이죠. 마켓은 이제 금융시장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크립토 마켓은 당연히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시장 모두 메인 이슈를 현재 6월 FOMC에 대한 내용을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전날 뉴욕 증시 상황 보게 되면은 이제 FOMC를 좀 준비하기 전, 그러니까 금리 발표 전이죠. 금리 발표 전까지는 나스닥과 다우 그리고 S&P 모두 초반 상승세로 강하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유는 좀 간단했던 것 같아요. 이번 주였죠. 죄송합니다. 저번 주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발생으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 크게 가라앉았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회복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시장이 약간의 반등성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시작했습니다. 다만 시장은 또 몰랐었죠. 이제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 이후에 또 매크로적 이벤트가 남아있다 보니 그 매크로성 이벤트 같은 경우는 거시경제에 대한 이벤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FOMC 같은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가장 영순위로 봐야 되는 주요 이벤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이나 암호화폐 시장을 이제 대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크게 느끼셨을 거예요. FOMC가 이제 금리 발표가 나오는 게 이제 썸머타임 기준으로 3시에 나오거든요. 새벽 3시. 그러니까 오늘 이제 19일 새벽 3시에 이제 금리 발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시장에서 금리 발표와 함께 이후에 있을 이제 파월의 기자회견, 즉 3시에 이제 금리가 발표되고요. 그리고 그 후 3시 30분에 이제 파월과 기자들과의 회견을 나누면서 파월이 시장과 소통하는 이제 국면에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이제 파월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시장이 크게 움직여 주는데 그때 변동성이 나와요. 파월이 과연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통화 정책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금리에 대한 결정 그리고 전문에 대한 내용보다는 당연히 이 FOMC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파월과 기자회견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을 지켜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저가 한 시장을 거의 한 10년 정도를 지금 제가 계속 보고 있지만 이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항상 1시간 전이죠. 서머타임이 해제되게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목감기 걸려가지고 썸머타임이 해제되기 전에는 4시 정도에 발표가 되는데 썸머타임일 때는 3시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렇게 금리 결정에 대한 발표가 나오기 1시간 전 2시부터는 시장의 유동성이 거의 사라지게 돼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주가의 움직임 중에 횡보 있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 횡보의 움직임에서는 사실상 사람들이 거래를 하지 않고 그냥 뭐 하고 있는 겁니까? FOMC가 어떻게 될지 관망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 그때는 제가 절대로 포지션을 잡지도 말고 그리고 3시 딱 끝났다고 하더라도 기자회견에 대한 내용이 전부 나올 때까지는 대응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FOMC에 대한 내용이 끝나면서 미증시는 약간의 보완 마감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제가 오늘 5시 정도에 이제 히트맵을 캡처해서 올려드렸는데 이제 약간 보면은 좀 기분 나쁜 빨간색으로 도배가 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들? 근데 보면요, 너무 간단한 게 보시면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긴 했어요. 근데 0.23%, 이더리움도 하락했습니다. 0.44%, 그리고 솔라나 1.79%, XRP 0.2%, 에이다 마이너스 2.6%로
저 같은 경우에는 시총 10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종목들의 움직임이 크게 빠졌나요, 여러분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단기적으로 하락 눌림 정도라고 판단하는 거지. FOMC 회의 이후에 암호화폐 시장이 이렇게 빨갛게 됐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장하고 마켓하고 크립토 마켓하고 이제 이러한 6월의 FOMC를 잘 소화하고 마감을 했다라는 저는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시장 자체는 이번 6월 FOMC를 잘 소화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가장 큰 이벤트였던 내용을 넘긴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이란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관세 아직도 남아 있지만 시장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요 시총 10위 안에 포함되는 종목들 하락 대비 24시간 하락 대비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그리고 미디어 매체들의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FOMC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 줄 정도 제가 해석을 했는데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6월 FOMC였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제가 저번 주 금요일이었나요? 금요일하고 아마 이제 CPI 발표됐을 때 그리고 이제 비농업 발표가 됐었을 때 계속적으로 하던 얘기가 있었어요. 이번 6월 FOMC 아무도 기대 안 한다고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네요. 왜냐하면은 6월 달에는 무조건적으로 금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변화 없을 거고 추가적으로 금리 변화 없으니까 당연히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도 없겠죠. 그리고 이제 6월 달은 시장에서 제일 좀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점도표, 기준 금리에 대한 전망도를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점도표가 나오는데 그 부분도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제가 한 근 8년 정도 느낀 거지만은 매번 3의 배수라고 볼 수 있는 3월, 6월, 즉 분기별 FOMC의 경우에는 맨날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나 좀 파급적인 효과를 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번 연도 3월과 6월 FOMC는 진짜 별거 없이 끝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매체에서도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사실상 그냥 한 번에 잠깐의 시장에 조금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약간의 긴장감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 좀 생각이 들고요. 뭔가의 바뀐 부분에 대한 변화 이런 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약간 디테일하게 보면은 조금의 변화는 있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체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투자의 기초에 대한 지식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미국 중앙은행이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제가 아나운서니 그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네. 한국중앙은행의 지금 의장이 누구죠? 연은 총재요? 네, 맞습니다. 이창용 총재? 맞아요. 무슨 네. 용이었었는데 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내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사진에서 나오는 이 할아버지 있죠? 이 할아버지가 바로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의 의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제스처를 하는지 그리고 이전과 다른 행동을 보일 때 금융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하나의 인물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중앙은행이죠. 기축통화라고 볼 수 있는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기관입니다. 거기에 의장으로 있는 사람이다 보니 이 사람의 말 한마디, 이 사람의 통화정책에 대한 변화에 대한 약간의 예상점, 힌트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에 급격하게 변동성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제 시장을 많이 도와주는 이제 우리가 늘 얘기하는 리서비스를 정말 잘하는 하나의 이제 의장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좀 눈치가 없는 의장일 때도 있어요. 아무튼 중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제 우리 현재 미국의 중앙은행 의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중앙은행을 이제 페드라고도 하고요. 그걸 이제 우리말로 연준이라고 하는데 연준을 여러분들이 M4틀에다 딱 검색하면 이게 나오더라고요. 나는 연준이라는 거를 사실 미국 중앙은행으로밖에 모르지 무슨 아이돌 그룹의 남자가 나와가지고 내가 연준이라는 걸 좀 잘못 알았나 했는데 동명이인이겠죠, 여러분들. 아무튼간에 그래서 연준은 뭐냐면은 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줄임말이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연준, 패드, 중앙은행,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연준이 아까침에 하는 역할,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금융시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다 보니 크게 봤을 때는 세 가지 정도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화정책 수립 및 실행이에요. 우리가 매번 보는 FOMC 회의 때마다 발생하는 금리에 대한 결정이나
아니면 뭐 양적 완화라고 볼 수 있는 통화 정책이, 그것도 부분도 통화 정책이거든요. 아니면은 뭐 축소 완화 이런 유동성에 대한 부분에서에 대한 설립과 수립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기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금융 시스템에 대한 안정 및 감동을 해주는 어떻게 보면 감독 기관이라고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 지불 시스템 관리 및 정부 대행 기관 수행인데 이런 부분은 채권 발행에 연관되어 있는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고 이제 연준이 사주는 그런 시스템에도 연결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하면서 이제 전통적인 금융시장의 영순위, 유동성의 이제 절대 왕자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은 이제 연준에서 이제 각각의 요소들인데, 연준은 이제 다른 말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경제의 골든벨스를 맞추는 통화정책 설계사, 한데는 금융생태계의 수호자 역할, 미국 금융 인프라 관리자 및 정부의 은행 역할인데, 근데 아마 2022년 이후부터 3년 정도까지는 아마 파월 의장 정말 미워하던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시장을 예전에는 많이 도와줬었는데 저 사람 한마디가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주식 시장이 한번 크게 빠지는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밈이 하나 있었었는데 이거는 아마 아나운서님도 아실까 모르겠어요. 저 연준 의장이라고 볼 수 있는 파월 의장 있잖아요. 네. 파월 의장이 이제 자리에 앉아서 이제 딱 준비를 하고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이 말을 먼저 합니다. 오. 네, 좋은 오후입니다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면 뭘까요? Good afternoon. 네, 맞습니다. 이 정도는 알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그 사람이 시그니처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번 웃겼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연준 의장 파월이 있잖아요. 이제 FOMC가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진짜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걸어와가지고 굿 애프터눈 했는데 나스닥 포인트가 50포인트 이상 빠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 22년도하고 23년도에는 이제 파월이 무슨 말을 하지 않더라도 시장 자체에 대한 부분에서 되게 매파적 성향을 좀 가지고 있는 흐름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22년과 23년에는 미국 주식을 좀 하시던 분들은 이런 파월의 발언과 언행들을 좀 좋아하진 않았었어요. 아무튼 간에 연준은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의 이제 핵심이죠. 유동성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고, 그리고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 페드의 통화 정책을 우리는 다른 말로 FOMC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FOMC는 1년에 8번 진행한다고 예전에 얘기 드렸죠. 우리가 1년을 기준으로 날짜로 따지면 뒷자리 세 번째 자리는 빼더라면 360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8로 나누게 되면은 대략 45일 기준마다 이제 FOMC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한 달하고 반 정도 되는 기간에 이제 FOMC가 열리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열린 FOMC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여기 내용 한번 찍어서 보면은 1월 이제 내용 나왔고, 그리고 이 부분 3월이죠. 그리고 5월, 그리고 6월. 지금 현재 내용 끝났으니까 6월까지.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FOMC는 현재 7월과 9월, 그리고 10월과 12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벌써 상반기에 있을 FOMC는 끝났고, 제가 처음 방송 나왔었을 때 이런 말을 했었죠. 아니 여러분들, 상반기에는 절대로 뭘 할 수가 없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막 그 부분에서 영상에 내용들도 많이 날라오더라고요. 아니 뭐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너가 그걸 책임질 수 있냐라고 하는데, 그때 댓글 중에 하나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너가 뭔데 왜 미국이 결정하는 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뭐 퍼센트를 이야기하고 뭐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정하냐, 모르는 거 아니냐 하는데, 아니 파월 연준 의장이 1월 FOMC부터 2월, 3월 청문회까지, 그리고 이후에 있었던 5월 FOMC, 그리고 3월 FOMC에서 계속 통화 정책을 바꾸지 않겠다고 얘기를 자기가 하는데, 그럼 다른 사람이 봤었을 때 저 사람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 안 준다고 하니까 금리를 인하하겠네라고 해석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이 가장 시장과 소통을 파월 의장이라는 사람은 시장과 가장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하나의 변화라도 이런 걸 되게 신경 쓰는 사람인데, 거의 6개월간, 1월부터 현재 6월까지 뭐 기술 따지면 5개월간인데 5개월 동안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정책을 바꿀 시간은 아니다. 통화 정책에 변화를 줄 필요 없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1월 FOMC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금리 인하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현재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현재 상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는 여러분들 뭡니까? 1에서 6개월, 즉 1월부터 6월 달에 있을 FOMC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 보기가 많이 어렵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시장과 상당히 진실하게 소통을 했었고 주요 자리 갈 때마다도 똑같은 스탠스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에 금리 인하할 거예요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랑 놀지 마세요. 이상한 사람이니까. 아무튼 간에 이런 일이 있었고 자, 미국 중앙은행 페드의 통화 정책을 이제 아무튼 FOMC라 부르고 까먹지 마시고 해외 때마다 이제 뭐가 나오냐? 이제 금리에 대한 결정이 나와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결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6월 19일 새벽 3시에 금리가 발표가 됐는데 예측 4.5%에 4.5 아무런 변화 없이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특히 아까치 말했죠. 제가 이제 분기별 FOMC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핵심은 한 가지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회 배수라고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우리가 3월, 6월, 9월, 12월이라 하죠. 일단 1분기는 끝났고 지금 2분기인 6월이 그 6월의 FOMC 내용이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이런 분기별 경제 전망에 대한 발표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미국 시장이 현재 이렇습니다라는 내용이고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라는 내용을 가진 이제 자료와 도표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내용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알아야 하고 시장에 즉각적으로 방향성, 즉 반응을 해줄 수 있는 지표는 이거 하나입니다. 바로 점도표예요. 자, 점도표는 제가 그 방송 나와가지고 한 8번 이상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FOMC 점도표 되게 중요합니다. 3월, 6월, 9월, 12월에 나오는 게 점도표입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화면을 한 번만 좀 더 확대해 주시면 제가 표시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현재 생각하는 이번 연도, 내년, 내후년 그 부분에서 현재 연준이 생각하는 미국의 기준금리에 대한 적정 레벨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 보이시죠, 여러분들? 여기가 4예요, 4. 그리고 여기가 3.5. 그러면 여기 사이가 있는 사람이 3.75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미국 연준 주요 인사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은 6월 FOMC에서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 2025년의 적정 수준에 대한 기준금리는 4에서 3.75 수준이 제일 적합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4.5죠. 자, 그러면 4까지 가려면은 50bp가 빠져야 돼요. 맞습니까? 네, 맞죠. 숫자 계산할 줄 아시면은 그냥 4에서 0.5를 빼면 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0.5포인트 빠진다가 아니라 50bp 빠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조금 이따가 제가 스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 미국 내 시장의 기준금리를 예상할 수 있는 게 전망도라 볼 수 있는 점도표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이런 점도표에 대한 영향과 성향은 항상 느끼지만 그리고 통화 정책이라고를 관리하는 연준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의장의 성향이 상당히 중요해요. 갑자기 점도표 얘기하다가 이제 연준 얘기를 하냐 이게 지금 연결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준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관, 나라 그리고 어떤 조직 이런 부분에서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고 홀로 중심에 서 있는 독립된 기관이에요. 그러다 보니 성향상으로만 보면은 중립적인 성향을 좀 가질 텐데 다만 연준 의장이라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만약 매파적 성향을 가졌다, 비둘기파적 성향을 가졌다 그 성향 차이에 따라서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가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누가 앉아 있죠? 물어볼게요. 이거 제가 옛날에 아나운서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파월이 과연 매파일까요? 비둘기파일까요? 알려주시겠어요? 파월은 매파일까요? 비둘기파일까요? 이거 모르는 분 계실까요? 파월은 항상 매파적 발언을 하는 인물이죠. 네, 근데 지금은 매파적 발언을 하는 인물이고
옛날엔 비둘기 파적이라 얘기했습니다. 양적 완화 때. 과거에는 네, 그래서 하지만 현재는 꾸준히 매파적 발언을 하면서 네, 트럼프 맞습니다. 대통령의 빈축을 사고 있죠. 네, 맞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이 사람은 시장의 상황마다 아마 그 바뀌어요. 새가 바뀝니다. 비둘기에서 막 그 갑자기 매로 바뀌기도 하고요. 매에서 비둘기로 막 종족이 바뀌는데 그런 거를 이제 우리는 시중에서 얘기할 때는 시장에서 얘기할 때는 올빼미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중립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에게 쓰이는 하나의 용어예요. 그러다 보니 상당히 연준이라는 기관과 성향이 잘 맞는 사람이고 지금까지 막에 2020년도 양적 완화부터 이후 25년에부터 시작했던 24년부터 했던 금리 인하까지 진짜 시장을 정말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판단하면서 통화 정책을 잘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뭔가 뛰어난 지금까지 보면 역대 뛰어난 뭐 고트라고 하는데 그 수준까지 포함되는 의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중립적인 의장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의장은 이렇게 있고 이 사람의 이름은 제롬 파월이에요. 자,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FOMC가 딱 끝났어요. FOMC가 끝나고 나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이 FOMC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기사를 읽거나 반대로 뭘 하냐 그냥 단순하게 너튜브에 나오는 내용 좀 깔짝 읽거나 아니면은 이 부분 보죠. 그냥 기준금리 정도의 수준만 딱 보고 끝내요. 그러다 보니까 FOMC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이벤트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유동성이 달라지고 그 유동성에 따라 방향성이 달라지다 보니 이런 통화 정책에 가장 연결되어 있는 이 연준이 어떤 행보를 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구하고 그리고 FOMC 나올 때마다 해석하는 게 제 취미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너튜브 보거나 기사 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대충 기준금리가 어떻게 됐구나 이 정도만 보고 뭐 좀 더 보시는 분들은 뉴스까지 보시는데 정확하게 FOMC를 해석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사실 이건 제가 원래 뭐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방송을 하지만은 주식 투자를 하든 ETF 상품을 하든 여러분들 파생이든 뭐 옵션이든 하든 간에 시장에서 가장 큰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이제 사실상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었을 때 방향성을 잘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알려주는 게 바로 이제 FOMC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투자를 함에 있어서 연준 모르고 그 중앙은행이 진행하는 정례 회의인 FOMC에 대한 내용도 모른다. 그럼 사실상 이제 뭐 눈을 감고 어두운 밤속을 그냥 걷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 그만큼적으로 길잡이를 해줄 수 있는 투자에 길잡이를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중앙은행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대부분 보는데 제가 오늘 좀 준비한 거는 이제 연준의 정석이라고 하는데 우리 뭐 나이대 또래 하시는 분들은 원래 무슨 정석인지 아실 거예요. 왜 여긴 수학이라 나와 있냐? 아무튼 가장 정석적인 방법과 해석에 대해서 즉 FOMC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금리 결정이에요. 자, 매번 3시에 나오죠. 뭐 FOMC 끝나고 나서 3시에 나오는 게 금리 결정인데 여러분들 이거 금리 결정 별 3개짜리 지표거든요. 맞아요. 별 3개짜리 지표인 거. 근데 이게 발표될 때요. 시장의 방향성이라든지 변동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나운서님한테 말씀 토스 넘기겠습니다. 네. FOMC가 끝났어요. 그리고 금리 결정이 나온 게 3시란 말이죠. 그때 금리 결정이 나오고 나서 시장이 변동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최근에는 금리로 인해 무언가 시장이 출렁이기보다는 사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더 크지 않았나요? 그렇죠. 외부적인 요인가 좀 더 크죠. 그러다 네. 보니까 경제 캘린더를 보면은 별 3개짜리 지표는 항상 시장의 큰 오늘따라 말이 너무 감기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경제 캘린더 내에 있는 별 3개짜리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시장의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고 특히나 연준과 가장 연준에서 그냥 가장 가까운 지표인 금리 결정 발표가 됐을 때 사실 시장에 가장 많은 변동성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하지만 금리 결정 지표 나온다고 해가지고 시장이 변동성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조금 움직일 수는 있어요. 조금. 근데 왜 그러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 일주일 전 기사거든요. 무슨 기사로 내용이 나와 있냐면 6월 FOMC는 금리에 대한 동결 가능성이 99.9%다. 즉
금리 인하 가능성은 0.1%라고 이제 얘기를 해놓은 건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그냥 금리 동결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은 6월 10일 날 나왔어요. 6월 19일 날에 이제 FOMC인데 일주일 전부터 미국 시장, 사실 한 달 전부터 계속 이런 이슈가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 금리 결정에 대한 부분은 근래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서 특히나 연준의 이 의장이라고 볼 수 있는 파월이 시장과 정말 소통을 잘해주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시기면, 반대로 금리를 인하할 시기면 이렇게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간접적으로 또는 힌트로 주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가이던스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현재 파월 의장이 계속적으로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 주지 않겠다고 하니까 뭐 그전부터 중요했던 지표였던 비농업 지표나 CPI나 이런 것들이 영향가가 없는 거예요. 그 두 지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FOMC에 대한 통화 정책 방향이 바뀌는데 통화 정책이 계속적으로 동결만 한대요. 동결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고. 그러면은 그 두 지표가 나왔었을 때 옛날에는 비트코인 3K 정도 변동성을 보여주고 뭐 CPI 때는 5K 정도의 변동성을 보였지만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번에 CPI 되게 좋게 발표했죠. 실제치하고 예상치 둘 다 낮았고요. 비농업 지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지표에 대한 해석만 따지고 봤을 때 다 상승했어야 돼요. 근데 지표 나오고 나서 비트코인 1K 정도 움직여졌습니다. 옛날과 다르죠. 즉 지표의 의미가 부여하는 거는 어떤 역할이고 그 비농업 지표와 CPI가 어떤 역할을 맡았냐면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을 예상할 수 있는 길잡이가 일단 됐었어요. 근데 연준에서 뭐라고 한 거예요? 아니 상반기에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즉 이미 선반적 요소가 컸기 때문에 금리가 발표되더라도 시장이 놀라질 않아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뭘. 옆집 할머니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기준금리 동결할 거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남아있는 이 회의 내에서 이제 뭐 상반기 끝났으니까 아까치 뭐 이 사람이 뭐 상반기에는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안 할 거라며. 그러면 하반기에 하겠네. 하반기에 할 건데 아까치 전도표 보니까 2번 하겠어. 그러면 하반기에 남아 있는 이제 FOMC 개월수가 뭐 남아 있어요? 7월 남아 있죠. 그리고 9월이에요. 죄송해요. 6월이네요. 7월, 9월, 10월, 12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네 회의 중에서 할 건데 7월 회의 어때요? 7월 달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7월 달도 사실상 WSJ 월스트리트 저널이죠. 네, 거기서 똑같이 80% 이상 뭐다? 금리에 대한 인하 가능성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7월 FOMC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5월 달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7월 달도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엄청 적다고 했었어요. 저는 가능성이 높으면 9월이라고 매번 얘기를 했고요. 그 이야기를 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내용에서 보면 7월 FOMC 금리에 대한 전망, 제 예상 확률이에요. 그 전망, 동결의 확률은 85.5%, 99.9%보단 낮지만 여러분들 과반수죠. 그리고 25bp 인하 14.5%는 높네요. 아까 치면 0.1%였는데 근데 시장에서는요 한 70%만 되더라도 거의 확정 가능성이 높은 수준에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이제 WSJ 주요 외신 미디어 매체들이 이번 연도 7월에 있을 하반기 7월에 있을 FOMC에서야 금리 인하 시점이 7월은 아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할까? 자, 그러다 보니 금리 결정 자체만으로 시장에 뭘 줄 수 없다? 파급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리 발표가 딱 됐어. 시장이 갑자기 막 10K씩 움직일까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왜? 지금은 시장이 이 금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 선반영적인 모습, 다 선반영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금리 결정이 나오는 시점에서 시장의 변동성을 보여주기엔 다르고 또한 방향성도 달라지게 되겠죠. 방향성도 바뀌지 않을 거고요. 자, 하지만 의외는 있었습니다. 의외적인 모습은 하나 있었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처음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던 시점은 9월 19일입니다. 당시에 미국이 가장 높은 기준금리에 대한 높은 레벨 5.5%를
거의 1년 6개월간 지속했었어요. 높은 물가 때문에 높은 금리를 이제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물가를 잡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1년 6개월 만에 금리 인하에 대한 시사 포인트가 나왔는데 보니까 5.5%에서 어떻게 됐죠? 5%로 바뀌었어요. 아, 이거는 되게 놀랄 수 있는 내용인데 대부분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스텝이라고 합니다. 기본 25bp 정도를 디폴트 값으로 잡아요. 그 금리 인하 한다라고 치면은 25bp 정도 하겠네. 이게 순차니까. 근데 이때 파월이 언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여러분들 9월 FOMC 때 금리 인하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 뭐냐? 1년에 딱 한 번 있는 8월 잭슨홀 회의에서 연준 의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정책 조정의 시간이 왔다. 강력한 금리 인하 시사를 이제 시장에 퍼뜨렸습니다. 뭐냐? 이제 왜냐하면 그 전까지 5.5%의 높은 금리에 대한 수준을 계속 이어가다가 정책 바꾼대요. 정책 조정. 아, 우리 정책 바꾸겠습니다. 통화 정책에 변화를 준다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가장 먼저 할 거는. 그러면은 금리부터 내리는 건데 그 금리를 강력한 시그널로 얘기했죠. 그러면은 시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25bp에 대한 금리 인하가 아니라 야, 이거 50bp 내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25bp는 스텝이라는데 여기서 우리 아나운서님한테 좀 얘기 좀 물어볼게요. 네. 자, 25bp 금리 인하는 디폴트 값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50pp, 한 번에 50pp를 내렸을 때는 무슨 스텝이라고 할까요? 빅 스텝이라고 하죠. 와, 이제 아나운서님이 완전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전문가로 데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아닌가요? 네, 아무튼 그래서 25bp는 이제 스텝, 뭐 베이직 포인트, 뭐 디폴트 값이라 하지만은 50bp부터는 빅 스텝이라 하고요. 그리고 75bp 자이언트 스텝을 볼 수 있는 트리플 스텝, 그다음에 점프 스텝이 있는데 이런 거의 경우에는 진짜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때만 하는 경우지 사실은 한 번에 이렇게까지 올리고 내리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시장 쇼크나 시장 침체가 금방 오기 때문이죠. 아무튼간에 이런 식으로 명칭이 있는데 당시 이제 8월 잭슨홀 회의 그리고 9월 FOMC 때 빅스텝을 예고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생긴 거죠. 연준의 의장이 저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9월 FOMC, 24년 9월 FOMC 진짜 50bp 하겠는데? 하면서 시장에서 뭐가 높아진 거죠? 기대감이 높아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8월 잭슨홀 회의에서 진짜 강력한 정책 변화를 줄게 하면서 맥빠지게 25bp 금리 인하를 했어봐요. 오히려 시장은 기대감 실망으로 인해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서는 단순하게 통계, 확률, 뭐 계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러한 심리적인 부분도 좀 중요하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간에 근데 제가 이제 금리 발표가 시장에서 크게 영향이 없는 이유가 뭐냐? 아까 선반영이라고 얘기를 했죠. 뭐 하기 전에 이미 다 예고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거 비트코인 차트 일봉이에요. 일봉, 대이봉이라고 할 수 있는 일봉입니다. 일봉에서 보면은 8월 24일 날 잭슨홀 회의를 진행을 했어요. 미국 시간 기준. 그리고 9월 18일 날 이제 FOMC에서 첫 금리 인하, 즉 빅스텝 금리 인하를 했는데 변폭 볼게요. 변폭. 자, 8월 24일 날에 뭔 얘기를 했죠? 우리는 이제 정책을 바꿀 변화의 시기를 가져야 된다 하면서 FOMC에서 이제 슬슬 우리 미국 중앙은행이 이제 슬슬 금리 인하 시작할 거야라고 하니까 당시 상승률이 엄청났어요. 비트코인 야, 이제 파월 연준이 뭐라 했어? 금리 이제 인하할 거래 하자마자 60K에서 65K로 단 하루 만에 5K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뭐예요, 여러분들? 잭슨홀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했나요? 아니에요. 선반영이 중요하다니까요. 잭슨홀 회의에서 뭘 하겠냐면은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선반영적인 요소가 시장을 들끓어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던 시점 이날 1.4K 움직였습니다. 뭔지 알겠죠, 여러분들? 금리 발표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진 않아요. 근데 말도 안 되게 갑자기 뭐 우리는 50bp 예상했는데 근데 실망하게 뭐 김 빠지게 25bp 금리 인하한다?
그럼 아마 여기서 좀 내려왔을 거예요. 그 후에 상승했겠죠. 즉 기대감과 실망감이 있었을 거고 그 부분에서 선반영이라는 요소는 이제 금융시장, 특히 암호화폐 시장에서 빠질 수가 없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 이미 반영된 흐름을 선반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선반영적인 요소가 이제 나오는 게 대부분 금리 발표에 대한 시점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죠. FOMC를 보는 두 번째 방법. 바로 3월, 6월, 9월, 12월에 해당하는 FOMC들. 아까 분기별 FOMC죠. 자, 뭐냐? 아까치 말씀드렸던 점도표예요. 이건 지금 6월 FOMC가 끝나고 나서 나왔던 점도표인데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게 3월 FOMC 그리고 여기 있는 게 6월 FOMC에서 나온 점도표예요. 일단은 여러분들 어떤 한 공간에 점이 많이 적혀 있는 곳이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미국의 기준금리 레벨인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25년, 26년, 27년 롱런 이후에 그리고 여기 똑같이 마찬가지로 25년, 26년, 27년을 보는 거죠. 그럼 현재 시점에서 미국 연준은 3월과 6월 이 시점에서 미국의 기준금리에 대한 적정 레벨을 한 4에서 3.75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 몇이죠? 4.5죠. 그럼 뭐예요? 네? 스텝으로 두 번 정도 하락시키면은 금리를 25bp로 두 번 하락시킨다. 즉 금리 인하에 대한 예고가 몇 번 정도 있다? 두 번 정도 있다라는 거겠죠. 곱하기 2를 해야 50bp니까 한 번에 50bp 못 때립니다. 물가가 무서워서.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한마디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 시장에서는 이렇게 나왔던 사실 점도표의 변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사실. 근데 변화가 좀 있죠. 여기서는 보면은 금리를 이제 4.5 정도 수준을 유지하자는 사람의 비율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두 번은 내려야지라는 사람의 비율이 많아요. 3월달의 경우에는. 근데 6월달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금리를 유지하자는 쪽에 대한 사람이 좀 많아졌습니다. 뭐예요? 즉 지금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이번 2025년 동결하는 거 어때? 계속적으로 3.5%를 유지하는 거 어때? 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2026년 기준으로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레벨을 3.5에서 3.25 정도 바라보고 있다가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애매하죠. 3.5 이상, 즉 내년에 대한 기준금리 레벨도 이전 3월과는 좀 다르게 좀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 일단은 점도표가 크게 바뀌지는 않았지만 자세히 보면, 디테일하게 보면은 약간의 매파적 성향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매파적 성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겉으로는 정책 금리에 대한 예상치가 변화가 된 게 안 보이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내용 이거 그냥 방송 끝나고 PDF 보내드릴게요.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나서 내용이 이거죠. 3월에는 인하 전망이 많았던 반면 6월에는 금리 유지파가 7명으로 확대했다. 25년에는 금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동결해야 됩니다라는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회 인하로에 대한 기대를 낮춘 년도 다수다. 원래 2번인데 1회만 합시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아직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시장에서 봤었을 때는 그래서 3번 정도 금리 인하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2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회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는 겁니다. 매파적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파와 비둘기파 얘기가 나왔던 거고 시장에서는 봤어요. 해외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IB들이. 매파적이냐 비둘기파적이냐 계속 엇갈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쯤에 말씀드렸던 매파적 성향을 보였던 게 뭐냐면은 점도표 때문에 그래요. 점도표가 크게 바뀐 건 아닌데 자세히 보면은 금리를 25년에 계속 동결하자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금리를 이번 연도에 2번보다는 1회 가능성도 염두에 두자라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니까 시장에서는 매파적 성향을 본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비둘기파적 성향에서는 뭔 내용 때문에 그렇게 나왔을까요? 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봐봐요 여러분들. 세 번째 내용입니다. 아무튼 6월 FOMC는 매파적 성향을 점도표에 대한 해석 때문에 매파적 변화라고 매파적 해석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 중요한 건 왜 비둘기파랑 매파랑 엇갈리냐? 그 마지막이죠. 아까쯤에 제가 이제 금리 결정이 나오는 3시가 이제 금리 결정이 나온다 했어요. 그리고 30분 뒤에 뭐가 있다가 있었죠?
파월이 기자회견을 가지는 3시 반 파월과의 기자회견 때문에 아마 이 부분 내용 때문에 비둘기파적이라 했었을 거예요. 파월이 기자들과 이야기하면서 어느 정도의 립 서비스를 해줬나라고 예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3시 반에 시작했다는 거 알 수 있고 이것도 지표에 있어요. 파월의 기자회견은 너튜브에서 나와 있습니다. 13시간 전에 조회수 2.3천 회밖에 안 되네요. 네. 자, 그리고 나서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일단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를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뭐 작년하고 이거는 뭐 1월 FOMC와 똑같으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1월부터 지속적인 관세와 불확실성을 어떻게 했다? 강조한 거예요. 이것도 사실 1월 FOMC, 3월 FOMC, 5월 FOMC 내용 다 똑같죠. 그러다 보니까 또 변화된 거 없네. 그리고 나서 이제 왜 비둘기파적 신호라고 이제 시장은 예상을 하냐면은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그래도 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냐?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필요성은 존재하다. 금리 인하는 해야지. 우리 보고 있는 거 금리 인하는 할 거야.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가 너희들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생겼는데 파월 의장이 이제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도 이해의 인망 전망을 유지하고 있어. 니들이 걱정하는 그렇게 1회나 뭐 이번 연도 계속 동결에 대한 이제 그런 흐름 그건 아니야. 다만 지금 시장 상황에서 보니까 인사들이 그렇게 뽑은 거지 내가 봤을 때는 금리 인하 할 거고 필요성 존재하고 그리고 작년 12월에 처음 왔던 4회에서 2회로 줄어들고 그리고 그게 3월달 그리고 6월달까지 넘어지는 연내 평균 2회 정도의 금리 인하를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달래준 거예요, 시장을.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서 비둘기파적 성향. 사실 이제 금리 인하를 해주겠다는 말 자체가 비둘기파적 성향이라고 좀 보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제 거의 5개월간 그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를 주지 않겠다라는 연준 입장에서 그래도 금리 인하는 하려나 보네라는 그런 안도감을 주었기 때문에 시장은 이러한 점도표 때문에 매파적이라고 좀 봤었지만 그래도 파월의 마지막 기자회견에서는 시장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비둘기파적 성향에 대한 발언 때문에 시장이 이제 완만하게 좀 보합 수준으로 끝난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FOMC에 대한 내용은 알아봤고요. 이제 시간이 이제 별로 남지 않아가지고 저는 이제 슬슬 가봐야 돼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연준의 FOMC에 대한 설명 주셨습니다. FOMC에서 4번 연속으로 이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이 영향을 받았을까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시장은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모습이었고요. 또 이어지는 비둘기적 발언에 오히려 말아 올리면서 마감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코인 시장에 미칠 영향들 궁금하시죠? 소통방 통해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이런 내용들 다 정리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촬영해서 소통방 입장하시면 제로센만의 특별한 자료에서부터 지금 봐야 하는 코인 시장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 드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코인스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드리는 말씀은 주가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